여러분, 시민권만 있으면 평생 안전하다고 믿으셨나요? 그런데 실제로 한인 시니어들 중에서도 30년 넘게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시민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서류상의 작은 오류, 오래전에 잊은 과거 기록, 심지어는 합법이었던 정치 활동조차 지금은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도 모르게 시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 정부에서 당신의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보시면 내 시민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오늘 영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뉴저지에 사시는 72세의 장세윤 씨. 장세윤 씨는 3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일까지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15년 전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 날, 장세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정말 미국인이 됐구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법무부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온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장세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화 과정 중 허위 진술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합니다. 장세윤 씨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알고 보니 문제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0년대 초 장세윤 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착각을 해서 입국 날짜를 적는 칸에 실수로 한 달 차이가 나는 날짜를 쓴 겁니다. 1991년 3월 15일에 입국했는데 4월 15일로 잘못 적은 것이죠. 당시 도와주던 변호사는 이 정도는 큰 문제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고 실제로 20년 넘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주권도 받았고 시민권도 받았고 평범한 미국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모든 이민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교차 검증을 시작한 겁니다. 입국 기록,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세금 보고서, 심지어 운전면허 신청서까지 모든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년 전 장세윤 씨의 작은 실수가 발견된 겁니다. 단순한 날짜 오류였지만 시스템은 이를 중대한 허위 진술로 분류했습니다. 장세윤 씨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만 벌써 2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68세 윤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윤정희 씨는 지역 한인교회에서 30년간 봉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노숙자 급식 봉사, 한글학교 교사, 양로원 방문 정말 선한 일만 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이분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년 전 윤정희 씨가 참여했던 한인 커뮤니티 시위가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치안 개선을 요구하는 지극히 정당한 시민운동이었죠. 윤정희 씨는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시위가 정부 기록에서 의심스러운 단체 집회로 재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정희 씨의 도덕적 품성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윤정희 씨는 요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미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인데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뉴욕에 사는 오상민 씨의 사례는 더욱 황당합니다. 오상민 씨는 40년 전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기였죠. 경찰이 출동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정말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오상민 씨는 성실한 회계사로 일하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고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이 40년 전 기록이 다시 드러난 겁니다. 단순 소란 행위였던 사건이 중범죄 연루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시민권 박탈 심사의 근거가 된 것이죠. 오상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대학생 때 실수 하나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니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여러분, 이 세 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기술의 발달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수십 년치 기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이민에 대한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과거에는 눈 감아주던 사소한 실수들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습니다. 국세청, 이민국, 법무부,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과거 기록이 다시 소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권은 평생 보장된 안전망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해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 기록 중에 애매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문제가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10배는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상담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민권 박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세요. 여권,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는 물론이고 함께 제출했던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사진, 항공권, 영수증, 편지, 고용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캔본과 원본을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 활동을 신중하게 하세요. 페이스북에 무심코 공유한 정치적 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 인스타그램에 올린 시위 현장 사진.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점검해 보세요. 삭제보다는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해외 방문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특히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공권,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정부가 당신의 실제 거주지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런 자료들이 반박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미국에 있는 동안의 활동 기록도 남겨두세요. 병원 방문 기록, 교회 출석 기록, 봉사활동 증명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과거에 불편한 기록이 있더라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민권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온 우리 삶의 증거입니다. 그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살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안전하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십 년간 일궈온 이민 생활의 성과를 끝까지 지키는 힘,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현명한 대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며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예상치 못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42개국 국민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제는 소셜미디어 5년치 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새 규정입니다. 에이, 나는 관광 가는 건데 무슨 소셜미디어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히 여행의 불편함을 넘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자주 왕래하시는 시니어분들, 그리고 손주를 보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입국 규정이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 CBP 연방관보의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42개 비자 면제국 출신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때 앞으로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10년치, 심지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명기해야 합니다. 미국에 놀러 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뉴저지에 사는 72세 이순자 씨는 최근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 보러 가려고 했는데 페이스북이며 카톡이며 다 보여주라고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씨처럼 스마트폰은 쓰지만 소셜미디어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기록을 제출하는 건지 막연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들 모두에게 5년치 SNS 기록을 요구한다. 이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미국 입국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조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새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A 근처 어바인에 사는 68세 정민호 씨는 지난 11월 한국에 계신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올 때 CBP 직원이 그의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핸드폰 좀 볼 수 있을까요? 정 씨는 당황했지만 거부하면 입국이 지연될까봐 그냥 건넸습니다. 직원은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몇 분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정 씨의 경험은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 규정은 이런 현장 검색을 넘어 사전에 5년치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즉,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온라인 활동이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CBP 새 정책,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첫째,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 공개 의무화.
지금까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자 면제국 국민, 즉 무비자로 90일간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 모든 주요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둘째, 이메일 주소는 10년치, 5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까지 모두 밝혀야 합니다. 셋째, 가족 정보까지 상세히 제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출생지까지 모두 명기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배경을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로 이스타 신청 시 의무 제출. 현재도 이스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40를 내고 기본 정보를 제출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셜미디어 정보가 필수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즉, 제출하지 않으면 이스타 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국경 보안 강화, 범죄자 색출, 테러 예방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 새 규정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 나는 SNS 안 하니까 상관없다. 사실은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더라도 이스타 신청서에 없음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10년치를 제출해야 하므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소문, 관광객은 해당 안 된다. 사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등 모든 무비자 입국자가 대상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소문,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ESTA 승인이 거부됩니다. 즉,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대신 정식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듭니다. 네 번째 소문, 한국만 타겟인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국 전체가 대상입니다. 일본, 대만, 유럽 국가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시카고에 사는 65세 윤혜진 씨는 내년 봄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LA 디즈니랜드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규정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페이스북도 하고 카톡도 하는데 5년치를 다 보여주라고요. 거기엔 친구들과 나눈 사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윤 씨는 특히 정치적인 글이나 댓글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 대선 때 친구가 올린 글에 댓글 단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보나요? 윤 씨의 걱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BP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근거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자리 찾고 싶다는 식의 게시물이 발견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불법 취업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발언도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결국 여행 전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게시물 중 오해받을 만한 내용은 삭제하고 프라이버시 설정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번거롭지만 입국 거부당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다면 미국 방문을 앞둔 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소셜미디어 계정 정리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게시물을 점검하세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오해받을 만한 표현은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세요.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같은 표현은 주의하세요. 둘째, 이메일 계정 목록 만들기. 최근 10년간 사용한 모든 이메일 주소를 정리하세요. 오래된 계정도 비밀번호를 찾아 접근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ESTA 신청 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정보 준비하기. 배우자, 자녀, 부모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출생지를 미리 정리하세요. 이스타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 등 비자 면제국 국민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때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 10년치 이메일 주소 제출 의무, 가족 전체의 상세 정보 제출 의무, 이 모든 것이 이스타 신청 시 필수 항목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늦어도 2026년 상반기부터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규정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 국민들에게까지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이런 규정들을 하나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정책은 바뀌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소셜미디어 정리하고 이메일 계정 목록 만들고 가족 정보 정리하세요. 그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미국 입국 심사대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미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 특히 손주 보러 가시는 부모님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여행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준비는 불안을 이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김시입니다. 이번 달 연금이 $56 올랐다는데 근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죠? 은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혼란. 2026년 코라 2.8% 인상. 뉴스에서는 연금 인상이라 외치지만 실제 통장 잔고는 변함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2026년 예상 인상분을 바탕으로 미리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사는 74세 이동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코라 인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작은 콘도. 74세 이동열 씨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잔고 $2,412. 전달보다 $58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올랐네? 뉴스에서 말하던 그거야. 코라인가 뭔가? 아내 68세 최정희 씨가 식탁 건너편에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라도 나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동열 씨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글쎄 전기요금 고지서가 지난달보다 $30 올랐고 보험료가 또 $25 인상됐어. 계산해봐. 남는 게 없잖아. 조용한 새벽.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56의 인상분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동열 씨는 마트에서 친구 박철민 씨를 만났습니다. 박철민 씨는 손에 우유와 달걀 한 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 요즘 우유값 봤어? 5불 넘었어. 지난달엔 4.5불이었는데 코라 2.8% 인상됐다고 좋아하던데 물가는 그 2배야. 둘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순간 이동열 씨의 시선이 계산기 위에 찍히는 숫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78.46. 그는 천천히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8%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집으로 돌아온 이동열 씨는 노트북을 켜고 연방사회보장국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6년도 소셜 시큐리티 코라 2.8% 인상. 한 달에 평균 $56 인상됨.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라 조정은 생활비 상승을 완전히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열 씨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 뭐하러 올린 거야? 최정희 씨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요즘은 코라보다 IRMAA가 더 문제래요.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메디케어 보험료가 확 뛰잖아요. 그제야 이동열 씨는 기억했습니다. 작년에 세금 보고할 때 연금 외에 IRA에서 인출한 $3,000가 추가 소득으로 잡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인상됐던 일을요. 맞아. 그때 보험료가 한 달에 $25 올랐었지. 2월 전기요금 고지서, 보험료 안내문, HOA 관리비 인상 통지서가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연금이 올라도 오르는 만큼 다 빠져나가네. 아니, 더 빠져나가게 생겼네. 이동열 씨는 서류들을 한쪽에 밀어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정희 씨는 작은 노트를 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연금 $2,412, 월세 $1,200, 메디케어 $174, 공과금, 식비, 약값. 결국 남는 돈은 $200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진짜 저축 다 바닥나겠어. 그러게, 연금이 늘어도 현실은 그대로야. 그때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년 급여세 상한액이 $184,500로 인상됩니다. 사회보장세를 더 내야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동열 씨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도 더 낼 거고, 우린 그걸 조금 더 받는 거고, 그럼 누가 이 시스템을 믿겠나? 며칠 후 큰딸 이수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올해 연금 올랐다고 들었어요. 좀 낮겠네요? 이동열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올랐는데 이상하게 돈이 남질 않는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어. 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물가가 3% 넘게 올랐대요. 코라는 2.8%니까 결국 마이너스예요. 그 말에 이동열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인상이 아니라 착시였구나. 3월, 최정희 씨는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코페이가 왜 $10 올랐죠? 직원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보험 플랜이 바뀌어서요. 2026년부터 다 인상됐어요. 집에 돌아와 계산서를 펼쳐본 최정희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코라는 올랐는데 약값도 전기요금도 다 같이 오르네. 이럴 거면 그냥 그대로 두지. 이동열 씨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이동열 씨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은퇴자 재정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라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저 늦게 쫓아가는 보정장치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세금 보고 전략과 소득 조정입니다. 그날 이동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는 시대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라보다 중요한 건 지출 관리, IRMAA 조정, 세금 최소화. 그리고 아내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부터 401k 인출 조금 줄이자. 보험료 덜 오르게. 2026년 여름 이동열 씨는 다시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78. 처음 코라 인상된 금액보다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올랐다고 방심했지. 그게 내 실수였어. 최정희 씨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준비하면 돼요. 이동열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코라는 선물이 아니라 경고였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시간이지. 코라 인상은 보너스가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연금은 오르지만 물가는 더 빠르고 세금과 보험료는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소셜연금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코라 인상률 2.8%, 실제 인상액 평균 월 $56입니다. 둘째, IRMAA 조정 소득 구간을 피하기 위한 인출 세금 전략이 필수입니다. 셋째, 코라 인상분은 반드시 예산 재조정에 반영해서 생활비 상승률과 비교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인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